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방은 없고 중앙정치만 있다는 그런 문제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 및 재정 이양,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선거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맡은 지방선거제에 대한 변화 필요는 지방자치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한 표가 줄어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가 교육위원이 따로 뽑던 그런 제도를 바꿨는데요. 1인 7표, 2인 8표, 표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에 가면 선거에 가서 저희보다 더 많이 열몇 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선거에 참여해 보니까 보안관도 뽑고 판사도 뽑고 관료도 뽑고 이렇게 되니까 이 표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유권자가 투표에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력 있는 유능한 인물이 과연 입성 가능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선거의 한번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의 문제가 가장 클 텐데요. 다행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위 공천제 폐지 결정을 바꾸면서 유권자가 가지는 혼란, 어떻게 보면 정당인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정당 공천제 실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는 정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생이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건 똑같습니다. 학생이 문제가 많으면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의회, 정당, 선거거든요.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으로 선거에서 빠져라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반정치를 내세워 정당 공조제 폐지를 주장한 결정이었고, 현대 정치가 정당 정치, 책임 정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었는가. 선동 정치를 통해 선거 주도권 장악에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선거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방선거제가 어떻게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지방선거제도가 유권자에겐 정보 수집, 선거 참여라는 결정을 쉽게 하고 좀 더 효과적이면서 민주적 정부와 정부 구성으로 연결되는 선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현재의 비례의원 선거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경기억 선거도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금 현재 10%에서 50%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지방자치 시스템의 다양화에 대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모든 지방정부의 의원 선출이 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게 되냐. 모든 지방정부가 10%의 비례대표하고 나머지 90%의 선거를, 물론 이 비례대표하고 광역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국회도 소선거제 비례대표제, 미약한 비례대표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 더 미약한 비례대표제로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하나에 고정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면 이거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 구조가 강시장 같은 의회 구조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드는데,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역량 있는 인재가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특징에 맞는 지방정부 형태를 갖춤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선거는 일률적이며 비례대표회의에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10%인데요. 이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을 띈 의원들의 진출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정치 신인과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입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초의원 및 단체장 공천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논란이 심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제를 지방발전, 특히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의원 선거의 전면 비례대표제 실시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정당 공천에서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의 먹이사슬 관계, 먹이사슬이라 이건 좀 기분이 좀 그럴 텐데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이 기초의원에 대한 영향력은 공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초의원 몇 명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그런 제가 이 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의원을 정당의 책임하에 공천하여 국회의원들의 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을 하게 된다면 이런 먹이사슬 관계가 완화되고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원의 전면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면 과거 공천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정당이 간접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구조에서 정당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의원의 전면 비례대표 도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간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에 대한 논의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실시할 예정이었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만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라고 공격하였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결정, 즉 지역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의원을 공천하는 결정에 대해 모순이라며 이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방침을 수정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전면 공천을 실시함으로써 논란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를 둘러싸고 많은 정치적 공방 및 논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의원에 대한 전면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당 간 소모적인 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읽어봐야 되지 않냐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유권자가 정당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우선 시되기보다는 공천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이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일꾼들이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해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간편하게 해주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기초의회에 청년, 여성 및 전문성을 띈 의원들의 입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참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의회는 전문성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에 회계, 도시개발, 산업육성, 복지 등 전문 지식이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러한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편 비례대표제 도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들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현재의 공천제도 그리고 낮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 하에서는 여성과 청년들의 지방 입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은 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의 견제를 받고 있어 공천 및 지방의 진출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여성 활동을 높이고 청년위원회 진출을 장려한다면 이들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현재 또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당시장 야급의 정부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구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초단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 인구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초단체가 면적과 인구에서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구조는 획일적인 당시장 의회로 지방의 특색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인구와 예산이 점점 커지는 것과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정부 구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인구와 예산이 점점 커지는 것은 시장의회형 구조보다는 매니저의회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회형에 매니저를 두는 것도 시장의회 원래 기준에 매니저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니저는 이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재정, 회계 이런 전문가들이 보통 매니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커지는 만큼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도시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농산어촌 도시의 특징은 농산어촌의 특징은 면적이 넓고 인구는 적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장의회형보다는 다수의 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 중 몇 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위원회 정부 구조를 개편한 의원회 구조로 개편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도시가 넓으며 인구가 10만 명 내외 정도의 지방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의회형 혹은 의회 형태로 정부 구조를 갖추면서 위원회 혹은 의회가 매니저를 고용해서 행정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를
단편적인 시장의회의 구조를 위원회 구조라든지 위원회 매니저형 구조, 아니 의회 매니저형, 시장의회 매니저형 구조, 이런 형태를 바꾸는 그러한 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정보가 미약한 편이고,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기억되는 것은 이념을 통한 단일화만 혹은 단일화 실패만이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권자의 선택이 어떻게 하면은 민주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연결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방식도 중앙정부가 다양한 선택의 안을 마련해주고 지방정부의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선택의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민주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하고요. 이러한 이제 방안들은 이제 현재 지방선거를 크게 변화시킬 텐데요. 문제는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는 다양성과 지방의 특성이 부각되기보다는 획일성과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성과 지방 특성이 부각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제의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선거는 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핵심 기제이며 지방자치제의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제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1인 7표제 지방선거제는 획일성만 강조할 뿐 유권자 선택과 지방의 특성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선거제를 이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 그동안에 논의가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고 이 선거가 끝난 후에 변화와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중요한 하나의 준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육동일 충남도 교수님 부탁드리고. 예. 방금 소개받은 육동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프랭카드에 있듯이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다고 합니다. 23년이 됐으니까요. 덩치는 커졌지만 지난 23년을 평가해 본다면 덩치만 컸지 발달 장애 내지 정서 장애를 심각히 앓고 있는 아주 유아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치유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이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놓여 있는 환경이 또는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 혁신이다, 남북 통일이다, 또 최근에 일어난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민의 인식이나 정부의 인식이 이 남북 통일 문제, 또 경제를 혁신하는 문제, 국민을 안전시키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중앙 통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옥상옥을 만들고 더 중앙에 집중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발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이 지방자치를 앞으로 더 왜곡시키고 위축시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한 게 뭐냐면, 정부는 무능하다는 걸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이미 무능했는데, 정부가 이제는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민간을 컨트롤할 능력과 시스템이 없어요. 또 정부를 아무리 개혁해봤자 안 됩니다.
이제 민간 부분은 상당히 수준이나 역량이 높아져 있고 관료 사회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낙후된 정부를 아무리 뜯어 고쳐봤자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떻게 민간 부분을 잘 활용할 거냐, 민간 부분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민간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어떻게 유도 지원해 줄 거냐,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 거냐, 이걸 생각해야지 정부를 뜯어 고쳐서 다시 그 정부가 우리 민간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또한 청와대 중심의 중앙정부가 비전에 이와 같은 이 사실을 다시 더 집권화해서 간다면 이 제가 생각하는 남북통일도 경제혁신도 국민 안전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제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되지만 그 정부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만 가지고 시민의식이 달라질 수 없어요. 시민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직업윤리가 됐든 시민의식이 됐든 책임의식이 됐든 공동체의식이 됐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하려면 다 실패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발제가 최근에 우리가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는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국가 개조론을 지금 생각한다면 그 중에는 민관 간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관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 개조론이 돼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다시 집권화된 방향으로 중앙이 통제하고 컨트롤 타워를 다시 옥상으로 만드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또 세미나를 저희들은 지방자치 쪽에서 많이 합니다만 늘 아쉬움과 늘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우리 중앙 언론의 시각이 대단히 사실적이다, 삐뚤어져 있다. 늘 지방자치를 불신하고 또 늘 지방자치가 제기한 문제점을 굉장히 과잉적으로 보도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는데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 지원해주고 언론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 언론, 특히 중앙언론, 최근에는 종편방송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지방, 서울을 제외한 우리 비수도권의 지방은 지금 종편방송에 아주 몰두해 있습니다. 24시간. 특히 이 어르신들,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거의 종편방송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고 이념 걱정하고 이 종편방송을 저도 가끔 보면 거의 정치적인 현안 문제들, 이념 문제들, 남북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집중돼 있지 지방자치와 분권을 다룬 프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프로 중에 그 종편에 나와 있는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련된 교수와 전문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정도로 이 종편 방송이 외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종편이 많은 유권자들이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대선에서
국정 아젠다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중앙 언론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가 이 중요한 국가 개조론의 근본이 돼야 될 이 중요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도 선거에서 관심과 지금 굉장히 무관심하잖아요. 또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더 이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최고의 선거 전략은 종편 방송에 나가는 겁니다. 출연하는 겁니다. 줄 서고 있어요. 엄청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한번 나오면 와 이건 대단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대단한 선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종편 방송의 위력이 여기 뭐 다른 인터넷도 다른 우리 신문사에서도 나오셨지만 종편 방송의 위력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커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다루는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저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몇 가지만 뭐 시간상 자세히 그 자료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난 23년 동안에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 사회에 큰 성과, 변화를 가져왔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비로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함으로써 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권, 권한이나 기능, 결정권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지난 성년이 될 때까지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랗게 미친 긍정적 변화를 뭐 두세 가지만 뽑으려고 한다면, 저는 첫째로 이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주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습니까? 여전히 우리 국민이 주인이 아니다. 관이 주인이다. 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결정권에 의해서 우리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와 분권을 그나마 다행히 했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월호 사건 뭐 이런 엄청난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그래도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혼란, 불안, 갈등, 이것들이 심화되죠. 지난 23년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 경제적으로 불안, 사회적으로 분열,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토대와 근거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중앙에서 다 모든 것을 통제해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비상조치가 아니면, 비상계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지방자치를 그래도 우리가 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위안을 갖고 대단히 잘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와 분권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이걸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만큼 정부는 무능해진 거고 중앙정부로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선거, 아까 우리 가 교수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는 선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정당 공천제에서부터 꼬이게 된 겁니다. 여야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당은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정당 공천제를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껏 내놓은 게 상향식 공천제도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통해서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겠다. 말이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수라장입니다. 룰 오브 게임, 룰도 없고 떼쓰는 룰도 바뀌고, 그리고 여론조사 100%로 공천을 하고 선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선거 뭐하러 해요?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민심이고, 그게 여론이라면 아무 경쟁도 없이, 아무 정책, 공약 경쟁도 없이 그냥 여론조사해서 뽑으면 그게 민심이고, 뭐 비싼 선거 비용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향식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여론조사 100%로 공천을 뽑든지, 아니면 뭐 당원 뭐 50% 좀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관리 조작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신뢰가 무너진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또 뭐 손가락을 자르느니 뭐 어쩌는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번째, 6번째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여론조사요? 가관입니다. 뭐 얼마든지 조작이 되고 과장이 되고 얼마든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응답률이 뭐 1%, 0.5%, 1%, 5% 대표성, 신뢰성, 타당성 전혀 없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출을 해야 되는, 이게 상향식 공천이고, 이게 정당 공천제의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배제 끝까지 안 했어야죠.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뭐 야합 밀실 공천하고 제대로 된 공천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낀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6기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못구어다. 저는 정말 걱정이다. 사실 지역의 인재들이 자기가 내세운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중앙의 인지도가 여론조사에 우위를 보이는 중앙의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지방에 가서 이 지방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죠. 앞으로 완전히 이제 중앙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아직도 우리가 지방 그 자치와 분권의 통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자치 재정권이라든지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이런 그 자치권들이 아직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몇 가지 20개 과제 또 6대 핵심 과제를 지방자치 과제로 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국회, 중앙정부, 우리 중앙언론의 각고의 의지와 정성이 없으면 다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자치경찰제 문제, 교육자치의 개선, 또 우리 교육감 선거제도, 이 지금 교육감 선거제도는요 지금 정말 큰 일입니다. 지금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대단히 지금 앞으로의 지금 23년간의
공과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의 지방자치가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위정자들이 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 통제적 관리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분권형 가버넌스 체제로 이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된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이제 뭐 일사불란한 건 좋지만 이렇게 책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죠. 그래서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 선거 제도가 정말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치의식, 시민의식도 좋고, 이 자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의식, 책임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실종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그래서 이 시민의식을 높이려면 시민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심익석 교수님도 늘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데 시민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못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해야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레스센터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론의 그 역할,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좀 국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앙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시급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은 선거고 또 이제 민선 6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결코 지방자치와 분권이 쉽게 뿌리내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방향과 과제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사실 뭐 시간이 제약돼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또 중요한 것만 얘기하셨는데, 사실 발전문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고 좋은 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이 프레스센터인데 종편이 여주에 다 있습니다. MBN부터 시작해서 TV조선, TV동아, JTBC까지 종편의 그 중심지에서 종편의 문제점, 또 종편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까지도 좋은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이 여기서 제일 가까우신 분이죠. 서울시 이영석 의원님,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석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제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다른 훌륭한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는지를 제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본인 스스로 복마정 의회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라고 그러니 주변의 많은 의원들을 도둑놈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데, 어떤 훌륭한 의원들이 그게 쉽게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지듯이 누군가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관례처럼 이해하고 가지 말고 아니라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원들의 어려움도 좀 토로를 이번 기회에 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현장에서 겪고 있었던 제가 2대 구의원부터 쭉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30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의 변화처럼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비리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비리 근절 대책과 좀 더 투명한 공천제도 방안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2대니까 95년도 그 초기 첫 동시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강동구에서 구의원을 출마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월급이 없었어요. 급료가 아니고 명예직이라고 해서 회의 수당을 다 받으면 한 35만 원 정도가 이제 급료의 전부였고요. 저는 이제 직업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신혼인데 생활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제 아는 선배분은 서울시의원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전문위원으로 가는 사례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과 자기가 하는 일이 한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일과 부사하는 일이. 그런 거로 봤을 때 지방의원들은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급료를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걸로 지방의원의 활동이 가능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지방의원이 되면 떼돈을 버는 줄 알아요. 뭘로? 비리로.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구체적인 이런 상황들이 처음이 아닐까. 아마 오늘 이후에 저는 양당 어디로부터 국회의원들한테 무지 타박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선거 비용이 5,900만 원입니다. 보전 한 70-80% 받으면 한 1,100에서 1,700 정도 쓰는 거죠. 근데 그럼 그 5,700은 어디서 빌려서 하느냐, 모아서 하느냐? 결국 빌려서 하죠. 빌려서도 하고 모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선거의 비용으로 예비후보자 비용은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한 1,000에서 1,500만 원 되고, 후보자 예비 홍보물 발송은 무조건 우편을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없고, 우편 발송비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50%를 깎아주는데 시구의원은 깎아주질 않고 그냥 390원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을 또 하게 돼 있죠. 당내 경선 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한 샘플당 5만 원씩 쳐서 후보가 좀 많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1,000에서 1,5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평상 의정활동 보고서도 아무리 안 내도 한 번은 내야 되고요. 선거 앞에 잘 내는 분은 2년에 한 번씩은 냅니다. 근데 최소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직접 의원이 집사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끼워 넣을 경우에 우편 발송하면 그 비용은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비용에서 당비, 시의원들 20만 원씩 꼬박꼬박 뛰어가고, 당에서 운영위원, 무슨 중앙위원회, 청년지회 등등 해서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 비용이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무슨 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건 다 합법적인 비용입니다. 회비 얼마씩 내는 합법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실 두지 않고 여직원이나 보조 인력을 두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 200에서 250만 원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차도 그냥 자기가 기름 넣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이 얼마냐? 6,200만 원입니다. 실수령 한 420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턱없는 비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같이 빚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리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도 이제 비교표를 해놨습니다만
배당 상임위가 아니면 저희는 영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니까 바꿔 말씀드린 전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만약에 대표적으로 저희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지연 의원님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이지연 의원님이 건설위원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기피 사유가 생겨가지고 못 들어가신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나 직계 가족까지의 업종이 그 사업 위원회와 관련 없으면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시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국회의원하고의 비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놀랐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는 청년 인턴제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청년 인턴도 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 한 100만 원 정도 주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법이 돼서 없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정규 7명, 인턴 2명까지 해갖고 9명을 쓰죠. 그 비용이 4억입니다. 4억. 그리고 여기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개발비, 의정보고서 제작비 등등해서 9,010만 원 정도가 연간 세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제가 국회 보장을 할 때 처음에 몰랐는데 저희한테 없는 게 있더라고요. 회의 수당이 아니고 특수활동 목적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의 참석 비용이 있는 걸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루에 회의를 참석하면 31,350원씩 주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모시고 계신 의원님이 아침에 가서 누르고 한참 어디 딴 데 갔다 와서 저녁에 가서 누르고 이거 잘 몰랐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78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에 1억 5천 하고 선거인연에 배니까 3억까지 모을 수 있고, 제방 출판기념에 저희야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고, 최소 1억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은 한 10억까지도 모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겸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활용한 임대업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리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돈을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영리 활동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지역구의 절반이 제 지역구입니다. 인구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 357조, 서울시 한 35조 정도 됩니다. 예산 10분의 1, 의원 300명, 106명. 그런데 저희는 아무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지방의원 질이 떨어지고 의정활동을 잘 못하고 성과가 부족하냐만 얘기하십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해서 잘 압니다. 국회 업무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없어요. 더 세밀하고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위임 사무를 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국토해양부의 일 중에 도로의 폭에 따라서 시도로 구도로 줄어들고, 교량은 어디서 맡아라, 상수는 어디서 맡아라 해서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게 헛다리짓기가 쉬운 게 지방의 활동이다. 인원 없고 혼자 행정감사, 예산결산, 질의 다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보좌진 출신들이나마 그나마 흉내라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돈 가지고 때워야죠. 한 200만 원 주면서 따로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의 의원들의 다수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좀 재력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좀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유지하려고 해도 내 돈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 개입하고 그 정책 또는 민원사업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하수항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따왔다. 그럼 저 훌륭한 의원이죠. 근데 그 국장한테 기왕이 우리 동네 건데 내가 후배 중에 누가 이 관련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건 비리의 소지가 있죠. 근데 안 걸립니다. 뭐만 걸리냐? 돈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이 있어야 서울시 의장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장이 철거업자로부터 그 재개발 허가권과 관련되는 것을 잘해달라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의장은 구속됐는데 그걸 허가해준 공무원은 왜 구속이 안 됐을까요? 그죠? 아니 허가권이 의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있고 그 관련 공무원들이 해줬는데 그 관련 공무원들은 죄가 없어요. 현행법에는 금품이 오간 사람만 죄에 해당됩니다. 그 부탁을 받고 해준 사람은 죄가 안 돼요. 돈만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 지방과 중앙을 비교하면서 그쪽도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비리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시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밝힌 건은 뭐 한 15% 정도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검찰에 걸리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뭐 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못 보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 의원이 자생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공무원과 이권업자 양자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둘이 지방의원 안 끼워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허가해주는 당사자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통과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꼭 지방의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의원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무원과 이권 청탁을 하는 그 업자하고의 관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돈 관련된 부분 등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활하기 어렵다, 유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지방의원들이 취약하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변에 지역 일을 담당한다. 국회의원이 뭐 다리 놓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예산을 따오지만 학교 담장, 하수구 이런 동네 예산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토착적인 유착 비리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특히 어려운 게 정책을 가장한 이권 개입이죠. 친환경 무상급식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서 누가 이익을 받겠습니까? 최근에 밝혀져 감사원 감사로 됐는데 무려 양파만 400억 원어치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양파만. 현재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시 유통센터에 40%만이 친환경 재료입니다. 근데 4개 회사에서 4년간 그 어마어마한 친환경 급식 재료를 4개 회사에서 공급을 한 거예요. 물론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한테 문구류를 그냥 공짜로 학교에서 주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동네 문방구 다 망했죠. 도매업체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주소지를 변경해서 도로명 표기라면 그 도로명 표기에 붙는 것은 이제는 특허가 풀렸으니까 3M의 각도만이 사용되게 돼 있거든요. 옥상 녹화사. 요즘 얘기할 수 있는 만약에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회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도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심부름꾼이 지방의원들이니까 또 국회의원 심부름하려고 그런 일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천제도의 변화에서 저는 법에 공직선거법에다가 영향력 금지 조항 하나만 넣으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상향식 공천 물론 당연히 모양만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옛날 성균관처럼 전문 의사가 되려면 한 번도 시험에 안 떨어지면 14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 국민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만 전문성과 관계없습니다. 선출직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력과 전문 직책도 갖추고 도덕성도 검증받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례대표 형식을 뽑든 주민들에게 비슷한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당에 나온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을 뽑든 저 사람을 뽑든 큰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당장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도 지방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오랜 검증과 활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특히 지방 비례대표 말고 지역 출신들은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국민 의식 개선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지방의원들의 제도 개선, 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당에서 상당히 많이 거르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최소한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게 내용으로 지금 써주신 걸 보면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을 미처 다 파악을 못하실 정도로 아주 솔직하고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방송을 하게 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 정도 했어야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창호 위원님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분께서 15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보면은 40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활용할 시간이 약 한 5분 내지 6분 정도인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을 잠시 해봤는데요. 좀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발제를 갖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고민을 했었는가 하니 성년이 된 지방자치라는 용어를 갖고 참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과제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향후과제가 되는 파트를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지방자치의 기본 어떤 취지나 이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된 거 아니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어떤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이고 또 과제가 어떻게 정립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걸 요청하시고였습니다. 요청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소위 말하는 이 성년이라는 용어를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마다 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갸웃거렸던 이유가 사실 인간 사람으로 보면은 약한 오래 산다면 100년 수명이 24일 혹은 19세 이쯤 되면은 소위 법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행위능력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년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요. 과연 지방자치가 이 100년의 수명만 갖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한 20년 경과된 이 시점에서 사람과 동일하게 성년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될 만큼 성숙되어 있는 것인지 어느 것도 충족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성년의 어떤 판단 기준은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찬스보다 백동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은 성년이 아니라 유아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찬스 본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 소위 말해 향후 과제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좀 시기상조의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주민 중심 생활자치 혹은 근린자치의 실현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방자치, 생활자치, 근린자치 이 용어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생활자치가 되어야 되고 근린자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자치 용어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왔었느니 흔히 얘기해서 소위 말해 지방의 어떤 정치가에 이걸 그 뭡니까 대책하기 위한 또는 또 이걸 지향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 생활자치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던 게 아닌가. 아까 우리 가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으면 흔히 그 정당 공천이 기초의원까지 그러니까 확대 적용이 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중앙정당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생활자치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또 생활자치를 말살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들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생활자치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활자치라는 것은 아까 그 육동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권과 소위 말하는 참여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 뭐 분권이나 자치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일한 어떤 진행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순서를 정한다면 분권이 먼저고 그다음에 자치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치라는 것은 분권이라는 기반 자체가 구축이 되어줘야만이 비로소 자치의 본래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소위 선행 요건으로서 분권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 따라서 저희 나라도 지방자치 91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95년도 민선단체장이 출범된 이후에 가장 먼저 논의가 돼서 그다음 정부의 정책에 영향이 기울어졌던 게 소위 말하는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다 완벽한 본래의 어떤 자치, 소위 말하는 생활자치나 근린자치를 추구를 하자라는 게 이제 향후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근린자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근린자치나 생활자치,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준하게 한 내용들로 어떤 정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자치경찰과 그다음에 교육자치, 그다음에 주민자치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현재 어떤 실태는 어떻고 향후에 이게 소위 말하는 분권과 동시에 분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소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이해하고 또 전환되기 위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방 자치경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자치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실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대두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초기나 아니면 참여정부 혹은 또 국민의 정부일 때는 주민자치라는 것 자체는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는 참여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쭉 논의됐던 내용인데 사실 육동일 교수님이 작성하신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개의 지방자치제도 정책들을 보면요, 사실 참여정부 이후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시됐던 내용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제시됐었고, 그다음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뭔 말이 이것들이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도, 그다음 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쭉 정부별로 하자라고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뭔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명은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요. 우선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우리 육 교수님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어쨌든 그동안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4가지 안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확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자치도 동일합니다. 교육자치도 유인물 50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만 이제 교육자치는 이것도 뭐 사실 기본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자, 일원화하자라는 것들은 참여정부부터 쭉 논의돼 왔습니다. 논의돼 왔는데, 다만 이제 이게 통합 이전에 점진적 단계로서 선행 단계로서 소위 말하는 연계 협력을 강화를 하고 일종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이죠. 소위 말하는 기능 연계성을 좀 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체제의 통합을 달성을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뭐 계속 쭉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는 52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실제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라는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원회가 조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것과 별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라는 게 또 별도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치가 되면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게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소위 말하는 근린자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자체가 외국의 일반적으로 자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어떤 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리고 또 자치의 실질적인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은 아닌 게 아니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자치회라는 근린자치가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치의식이나 경험을 좀 더 축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들을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게 논의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넘어오면서 실제 20대의 정책까지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대안 중에 시범 자치가 시범 실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실시가 끝나면 아마 조만간 최종적인 안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과제들이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오기까지 왜 정책적인 어떤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정부의 어떤 영향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었느냐 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측면에서 53페이지부터 좀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정책 기조입니다. 정책 기조인데, 이 정책 기조는 분권에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20년 동안 쭉 해왔으니까, 이제는 소위 분권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쪽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이 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나름대로 이쪽의 어떤 무게 중심이 충분히 실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대안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계속 논의만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안들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또 대안 개발 작업을 추진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다시 그런 어떤 패턴을 반복을 한다면 결국 단임제인 우리나라 대통령 시스템에 본다면 또 다시 박근혜 정부 5년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나름대로 연구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 충분히 수행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좀 대안을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봤었고요. 그다음 이제 추진 전략입니다. 추진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방 분권에 관련돼서 또 지방자치에 관련돼서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좀 정책적인 어떤
비중이 높았었다. 그다음 또 대통령의 어떤 의지도 강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간이 노무현 정부 때,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7개 분야에 47개 과제라는 아주 그 백화점식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말하는 개별적인 어떤 과제에 투입되는 영향은 그만큼 적었다, 분산이 돼서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방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공했었던 정책 과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5년 단임이다. 이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2년 혹은 3년의 임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 세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3년 이내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4년차, 5년차 접어들면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정책들이 성공할 기반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략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마 우리 육동일 교수님이나 심희석 교수님이 상당히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익석 교수님부터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토론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갑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최초의 지방선거가 1952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62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2공화국에서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서 5.16 이후에 중단돼서 30년이 가는 바람에 그 60년 중에 한 반 정도는 중단된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60년이 넘어가는 꽤 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60년 전에 얘기했던 거고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 시점에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늘 변죽을 흘리고 그냥 저 외형적인 데 손을 대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말은 60년이 됐는데 이 모양으로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60년을 걸어놓은 이유는 60년 전에 보다도 지금이 더 형편없지 않나라고 저도 지방자치를 전공하지만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60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읍면이었어요. 읍면이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대략 읍면도 크다고 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만 개가 넘어가요. 우리보다 땅덩어리 좀 크긴 합니다만 독일과 같은 경우도 지금 10,00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게끔 딱 좋을 정도의 시골에 가면 한 리 정도, 한 리 한 2-3개 이렇게 합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자치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관 중심으로 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민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60년 전에 시읍면을 보다가 부활을 20몇 년 전에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따져서 지금 성년이 됐다 그러시는데 이 성년하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아유 시읍면이 아니라 시군구로 하죠. 왜?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군구가 그럴듯한데요. 그때도 학교하고 무척 싸우다가 결국은 시군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해보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식. 또 시군구 한 것까지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계십니다만 아니 세상에 구자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의 도시에서 서울 사람은 다 서울 사람이라 그러지. 나는 중구 사람인데요. 제 동국대학교가 중구에 있거든요. 아니 중구에 산다고
당신 어디 왔어요? 가서 부산에서 물어보면 중구에서 왔어요 그래요? 너 바보 아니야 그러죠? 서울에서 왔다 그러죠.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아무리 큰 도시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바로 20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시군 그러니까 부도해야 되겠네요. 부어는 나라 없거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없애죠 뭐. 지금 없앨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 이런 식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좀 죄송합니다. 그 꼴이 그냥 나중에 해보고 안 되면 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 좀 그냥 동의해 주시고 좀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근데 지금 20년이 되다 보니까 구 없애자고 저는 지금도 구 없애자 그러는데 구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시의회를 강화시키면 충분하다. 거기를 강화시키고 그러면 서울시가 강화되는데 서울을 25개로 잘라갖고 뭐 하는 짓이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와서 없앨 수 있어요? 이미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그거 나름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늘 제도를 만들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의원님 계십니다만 기초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초창기가 아니라 무척 오랜 기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갖고 외국 가보니까 다 무보수 명예직이래요.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 한참 가다 보니까 야 근데 돈 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게 바뀐 게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2006년 선거 때까지도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정당 공천도 없었어요. 원래 아주 지금 뭐 정당 공천제를 무척 대단한 것으로 적었는데 딱 2번 해본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옛날 얘기를 자꾸 걸어놓는 이유가 처음에 잘못하고 그거를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거를 밀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중복이 되고 뒤죽박죽 돼갖고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당 공천제를 없애자 그러면 저는 곧바로 나오는 게 좋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그럼 또 이제 의원님들이 또 난리를 쳐요. 그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 옛날로 돌아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없애고 그냥 돈 주든 거는 그냥 줘야지. 또 이제 이러고 여하튼 모든 게 이렇게 뒤죽박죽 걸려서 그것만 때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와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같은 데서 좀 원칙적인 걸 한번 좀 쳐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 분 한 분 네 분 주옥 같은 글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를 하는데 오히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좀 크게 봐서 좀 역발상의 그 제안을 좀 강력하게 시민회의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육 교수님이나 나머지 3분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좀 역발상의 전략을 좀 구사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방자치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방자치 그렇게 큰 사건이 진도에서 났는데 저는 아직도 진도 군수 얼굴을 못 봤어요. 이런 나라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지금 또 외국 가서 떠들고 있거든요. 안산이 그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안산시장 조문 오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나라가 지방자치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외국에서 무슨 총기 사고 나고 미국에서 무슨 사고 나오는 거 TV에 나오면 어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딱 나가갖고 단체장이 대통령 오지마 라고 하면 못 와요. 지금 바쁘거든. 지금 구조작업 해야 되거든. 바로 그 시장이 딱 얘기하면 오바마도 꼭 물어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어디 있어요? 지방의원들 어디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바로 우리 시민회의에서 해주실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아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무슨 컨트롤 타워 만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분권 전략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바로 생활 안전은 자치단체장이 옆에서 보호해 주는 게 안전한 거지. 아니 무슨 청와대에서 어떻게 진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사실은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분권화를 시키고 철저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거기서 좀 안전을 찾고 국민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역발상 또 하나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위로 이렇게 상향 그 조정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무척 피곤해요.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하고 자꾸 비교를 해버리면 이제 나도 국회의원하고 비슷하게 해줘. 이런 거 같이 들리거든요. 저는 역발상을 시민회에서 해달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권한 다 내려놔. 이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왜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줘요? 아니 독일, 프랑스 국회의원들 저도 매번 이렇게 유럽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견학 가다 보면 거기 국회의원들은 자기 보좌관들은 8시간 딱 근무하고 다 퇴근해요. 국회의원들은 24시간 내내 쪽잠 자면서 공부를 해요. 대신 공부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꼭 밤새워져라요. 사실은 이거를 좀 해 주십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온갖 지금 지방이 국회의원들은 특권 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칼 끝에 있는 거 이 불만이거든요. 사실 시민회의 같은 데서 해 주실 것은 그게 아니고 당신들 권한 다 내려라. 공천권 선언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각 정당은 공천권 행사 안 하겠다. 이거 한마디면 끝날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풀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말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거를. 사실은 지금 저 시민회의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일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에는 역발상으로 분권을 해야 안전합니다.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 얘기 꼭 해주시고 또 국회의원 쪽에서는 지방의원들이 계속 국회의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건데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전부 내려놓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왜 자기들만 이렇게 많어? 이 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그 종합 토론 그 무게답게 아주 네 분의 발제를 한마디로 분권 그것을 최근에 안전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한테 현실 문제로 다가온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 예, 그 지방자치제도의 이제 개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현행의 지방자치 틀을 과연 우리가 바꿀 것이냐 부분적으로라도. 두 번째는 그 논의가 끝난 다음에 이 지방자치의 이 자치단체와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 사람들을 뽑는 이 제도를 우리는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 세 번째는 아까 지방의회 비리를 포함한 그렇게 해서 갖추어진 지방자치 제도가 지방자치가 비리나 이런 비효율 없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게 더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의 논의가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논의에서는 틀을 바꾸는 데서는 아까 가상준 교수께서 얘기하신 기초의회의 의원들을 전원 비례대표제로 하자. 저는 상당히 참신한 발상이고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광역의원 출마자들도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데 자기 기초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출마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유권자들이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발전시켜서 그 정당이 뽑는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신뢰해서 하자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지금 현행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가능하려면 한국의 정당 정치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 정치의 핵심은 당원 제도입니다. 당원 제도.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이 돼서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서 책임 당원으로서 당당한 당원의
위치와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당원제도가 정당제도의 핵심이거든요. 선진국에서 지방자치의 공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총선, 거의 모든 선출직 공직의 공천은 당원들이 경선으로 뽑습니다. 정당이 선거에 내보내는 후보를 왜 무슨 국민선거인단 국민이 왜 거기 가서 뽑습니까? 그리고 왜 국민한테 물어봅니까? 여론조사라는 거. 이거 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편법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자행되고 있는 편법이자 이 왜곡이죠. 왜냐? 선진국 같은 책임 당원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틀이 없으니까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무슨 갑자기 지금 새정치연합 전남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당비 대납 혐의가 있어가지고 두 국회의원이 7일 선관위 의회에서 고발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갑자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부 지금 휴면 상태에 있는 전화기를 전부 사들여가지고 착신 전환시켜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 이 착신 전환 왜곡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른 정도로 가지 않고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이상한 편법을 쓰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가상준 교수께서 얘기한 이런 기초의회 전원 비례대표제는 예를 들자면 정당이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역적 또는 이념적으로 양대 정당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토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을 전원 비례대표로 해서 공천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서도 전제가 되는 게 당원제도가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중앙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례대표들을 공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겪어보면 공천심사위원회가 다 당내 세력으로부터 왜곡되고 개입되고 해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번 열린우리당이 했던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도 당원 내에 경선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당원제도가 확립되면 비례대표 후보를 한 정당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 공천 순위를 결정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양장 제도가 확립되면 미국처럼 정당을 믿고 이 정당이 알아서 공천을 했을 테니까 우리는 정당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하면 전원 비례대표제로 인한 이 지방선거의 유권자들의 혼란, 이런 것들을 다소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광역은 그런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광역은 예를 들어서 광역은 우리가 17개의 시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떤 커다란 도가 있다, 경상북도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특성상 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군이나 시,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대표성, 지역 대표성이 그 정도 자치단체 규모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의회 전원 비례대표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준 교수께서 얘기하는 그런 틀을 바꾸자 하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당원제도와 경선제도가 선행이 돼야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이 구의회, 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 교수께서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부분에서 중요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서울의 예를 들자면 서울에 이제 42개 42명은 국회의원 지역구고 서울의 구청이 25개 아닙니까? 25개의 구청이 있다고 치는데 물론 내가 서울 사람이지 중구 사람이다, 강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현재 서울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또는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노인 복지라든가 또는 소수자들, 장애인, 약자, 서민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어떤 행정 서비스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구청, 구의회가 없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이런 문제를 다 관할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이 각 25개 구청장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임명직 시스템에서 과연 이런 풀뿌리 복지 행정 서비스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느냐? 저는 지방자치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 효용이 과거에 지방자치가 없었던 때보다 일반 그런 소수자라든가 서민계층 풀뿌리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복지 행정 서비스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좋아졌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잘 살려나가려면 예를 들자면 현재의 틀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 단위의 기초단체가 과연 필요하느냐라는 논의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제기되고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틀을 바꾸는 거는 어차피 이것은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권을 잡는 문제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되고 아까 가장준 교수께서 얘기한 그런 전원 비례대표제 같은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다 더 중요하게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과정 현재 지방자치 틀에 충원시키는 이 지방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을 뽑는 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게 유리되지 않냐고 지방선거는 가뜩이나 전국적인 쟁점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가뜩이나 이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서 7명, 8명을 동시에 찍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뭐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선거 홍보물을 다 뭐 공부해서 아니 정책을 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들은 쉽게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선거 홍보물에 나온 정책을 가지고 이 후보의 정책이 더 낫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 충원제도의 가장 큰 위기는 유권자들이 선거로부터 소외된다는 겁니다. 가서 대충 찍는 거예요. 그냥 정당 보고. 자 그렇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정당이 내는 후보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정당이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정당의 지금 현재의 공천제도는 아주 잘못된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특히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광주에서 벌어진 그런 밀실 공천 광주가 어떤 데입니까? 한국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화하겠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성지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가 실현이 돼야 될 곳에서 이미 다 준비된 경선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밀리는 후보를 떡하니 밀실공천을 해서 완전히 지금 정당의 공천제도를 거의 정면에서 유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지 여론조사로 무슨 사람 공천자를 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10%라도 활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선거를 하지 말죠. 여론조사에서 다 결정을 하고 대통령도 여론조사를 해서 뽑아버리죠. 그런 거를 떡하니 어떤 제주도 같은 데서는 특정인을 위해서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제도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당원제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강제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정당의 책임당원의 규모, 전체 당원 중에서 책임당원이 몇 퍼센트냐 이런 비율과 규모에 따라서 이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차등해서 정당들로 하여금 강제시켜야 됩니다. 당원제도를 확립하도록. 일부 어떤 정당의 일부 지역구에서는 당원제도가 나름대로 확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른 지역에서도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모든 지금 한국 정치의 지방 정치를 포함한 한국 정치의 위기 핵심이 공천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원제도 확립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앞에 분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점점 얘기할 게 없어서 큰 고민인데, 이번 회의는 진짜 역발상이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갈수록 더 좋은 얘기들, 좀 더 귀 기울여야 될 그런 제안들이 계속 나와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시간 조절하느라고 의원님께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간 거의 이제 다 마감이 됐는데요. 혹시 프로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주시면 우리 발제하신 또 네분 선생님 그동안에 정리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또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 간략하게 예, 어떻게 먼저 예, 얘기해 주시고요.